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레이 EV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저희가 진짜 기다렸던 차입니다. 드디어 나오게 되네요. 사실 레이라고 하면은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차. 일단 실내 공간 넓지, 차는 작지, 거주성 좋지, 짐 많이 들어가지, 경제적이지, 차도 싸고. 야, 이거 뭐 모든 게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엔진이었죠. 엔진이 너무 약했어. 그래서 그게 유일한 흠이었는데 이제 전기차가 되면 이제 전기 모터로 바뀌니까 훨씬 더 잘 나간다는 얘기죠. 최고의 차 아닙니까? 레이 EV 무조건 사야 되겠죠.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외관이 이렇게 공개되고 실내 이렇게 공개됐어요. 외관 디자인은 요런 느낌, 실내는 요런 느낌. 잠깐만, 뭐가 바뀌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 자세히 보면 생각보다 들어간 게 많습니다. 계기판, 기존 바늘 계기판이 아니라 10.25인치 클러스터 들어간다고 하고요. 브레이크, 전자식 브레이크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토 홀드, 경차 최초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식 기어 시프터, 이것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고 실구매 가격 2천만원 초반, 가솔린 레이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 레이 EV 어떻게 이렇게 싸게 나왔노? 중국산 LFP 배터리를 넣었으니까. 과연 레이 EV 정말 좋은 차가 맞는지, 아니면 아쉬운 게 정말 많은 차인지, 주행거리, 성능에서도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아 레이 EV 저희 모카도 살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살만한 자동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외관은 가솔린 차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컬러가 컬러 예쁘게 잘 나왔네. 인상이 멋있는 차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으로 비춰져요. 야, 이게 바뀐 게 별로 없는데 왜 멋있지? 이상한데? 이런 기분이 듭니다. 기존의 레이가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전면 가운데 그릴을 막았잖아요. 그 그릴 막는 게 아마도 이 전기차를 염두에 두고서 디자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컬러, 이걸 스모크 블루색이라고 하는데, 이 스모크 블루가 전기차 전용 색깔로 공개됐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멋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전기차 충전구가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엠블럼도 그 가운데 있으니까 왠지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좀 편안하잖아. 왜냐면 니로 EV, 코나 EV 이런 차들 보면 약간 옆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치우쳐 있는 거 보면서 왠지 마음이 불편해, 약간 삐딱해,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한가운데 있으니까 한층 편안하네요. 진작에 이렇게 하지. 충전구는 가운데 기아 엠블럼을 누르면 열리겠죠. 이런 것도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포르쉐 전면에 있는 후드를 닫을 때 포르쉐의 그 방패 문양을 손으로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눌렀을 때 손으로 내가 특별한 차를 타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거지. 지금 이거 충전구 닫으면서 내가 기아차를 타고 있다는 걸 이렇게 딱 느끼게 해준다, 이런 느낌인데 좀 좋아 보입니다. 휠이 바뀌었는데요. 휠을 보면 휠 디자인이 괜찮아요. 최근 들어서 기아가 휠 디자인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디자인입니다. 스틸 휠, 알로이 휠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 스틸 휠도 지금 보면 형상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커버고, 검정색, 은색이는 요게 알로이 휠이어서 요건 커버가 아닌 일반 알로이 휠이죠. 알로이 휠 선택해야 되겠다. 약간 EV9이 떠오르기도 하고 EV 모델 전용이기도 하고 훨씬 멋지네요. 최신 기아 이미지를 잘 살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후면 디자인도 살짝 공개가 됐는데요. 이게 뭐 따로 사진으로 공개된 게 아니고 여기 팜플렛을 보면 팜플렛 위쪽에 짤막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레이가 이렇게 예뻤나? 레이가 예뻤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네요. 자, 실내 디자인도 공개됐죠. 실내 디자인을 보면요, 가운데 원래 기어봉이 있었던 거, 요게 가장 차를 올드하게 보이는 요소였는데 그 기어봉이 사라졌습니다. 기어봉이 사라지고 기어 노브는 칼럼식으로 옆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경차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들어간 거 이번이 처음인 거죠. 다른 차들 생각해보세요. 뭐 캐스퍼, 기존 레이 가솔린 이런 차들 보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자체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드드득 이렇게 밟아야 되고 턱 하고 이렇게 열어야 되는 그런 족동식 브레이크. 족동식 하니까 좀 이상하네. 마땅한 표현이 없는데 아무튼 발 브레이크. 그래서 경차인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자, 그리고 기어 노브를 보면 기어 노브 형태 EV9하고 똑같습니다. 시동 버튼도 거기 붙어 있어서 이거 기어 시프터만 보면은 EV9이네, 여기 만지다 보면 EV9이구만,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시동 거는 순간 딱 느껴지는 거지. 계기판이 10.25인치 클러스터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 놀랍게도 옵션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깡통 트림부터 모두 다 들어가요. 근데 생각해보면 바늘식 계기판과 전자식 디스플레이와 이 가격을 놓고 보면 요
요즘은 그렇게 큰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바늘로 만들면 그 바늘 자체가 어쨌든 설계고 어쨌든 부품인데 그걸 하느니 차라리 그냥 디스플레이 하나로 커버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뭐 센터 디스플레이를 없애지 뭐. 센터 디스플레이를 없애고 여기 가운데 있는 운전석에 있는 클러스터를 더 키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어차피 내비게이션 여기서 보면 되잖아. 굳이 내비게이션이 가운데 있어야 되나? 요즘 들어서 디지털 클러스터에 불만 정말 많으시죠?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못생겼냐 뭐부터 시작해서 바늘이 뭔가 숫자가 불편해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예전에 그 날씨하고 연동되는 그런 계기판 너무 좋았는데 왜 그거 없으냐 이런 얘기 많았죠.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고, 근데 다행히 날씨하고 연동되는 다이나믹 기능이 이번 계기판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휴 잘했네요. 근데 계기판이 10.25인치인데 놀라운 점은 센터 디스플레이는 8인치예요 보통은 계기판이 작고 센터가 큰 거 아닌가? 어쨌든 가솔린 모델하고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8인치 그냥 유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조 스위치 가솔린 모델하고 조금 다르게 변경됐어요. 기본 공조 스위치는 여기 LCD 창 조그맣게 있고 동그란 다이얼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차는 이걸 가로형으로 깔끔한 디자인으로 적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뭡니까? 차박 머신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차박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친 자동차 같은 느낌. 차에서 풀플랫을 할 수 있는 자동차예요. 심지어 운전석까지 앞으로 접힙니다. 이러면 그냥 차 전체가 방이야. 이동하는 모텔 같은 그런 거지. 모텔이 아니고 레이텔? 그것도 괜찮네. 아니 경차인데 어떻게 차박을 해요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 앞좌석까지 접으면 앞뒤로 실내장이 보통 2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차박을 할 때 이렇게 굴러다닐 수 있는 정도, 좌우로 막 굴러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 그런 거 다 됐고 이 차가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주행거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 차의 배터리가 도대체 얼마나 실렸나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 차의 배터리 공개됐습니다. 35.2kWh 배터리가 들어가요. 이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공급사는 중국의 CATL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난리가 납니다. 레이 얘기 나오면 중공산 배터리를 쓴 자동차를 어떻게 믿고 사나 이러면서 막 욕을 하시던데, 어떻게 믿고 사냐 라고 하면 안 사면 되죠. 안 사시면 돼요. 불안한 분은 사지 마세요. 불안한데 굳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지 마시고요. 그러면 남이 사는 거에 대해서 너 왜 사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필요 있나? 아니 뭐 화재가 나면 나도 좀 피해보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원하는 대로 하면 되고, 네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LFP 배터리가 자꾸 이렇게 되면은 말이지 내가 갖고 있는 모모 배터리 주식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주식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너무 과열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주가가 폭락하네 주가가 어떻네 이게 뭐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어. 어쨌든 중국산 배터리 사용합니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 않으셔야 돼요. 중국산 배터리라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따지기보다는 LFP라는 기술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LFP 배터리는 뭔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좋다, LFP는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LFP의 L이 리튬이에요. LFP도 리튬. 여러분들이 말하는 LG, 삼성, SK가 만드는 것도 리튬. 다 리튬 배터리입니다. 그럼 LFP 배터리라는 건 도대체 뭐냐? 리튬 인산철 배터리예요. 그러면 LG, SK, 삼성이 만드는 배터리는 뭐냐? NCM. 코발트 망간을 넣는 거예요. 요즘은 알루미늄 넣기도 하죠. 어쨌든 자동차 배터리는 NCM 배터리, LFP 배터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LFP 배터리는 주로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값이 싸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LFP와 일반 배터리, NCM 배터리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LFP 배터리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거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NCM 배터리의 C가 문제인데요. C는 코발트예요. 코발트라는 것 자체가 분쟁 광물입니다. 이 콩고에서 나오는 광물인데, 콩고에서 갑자기 내전이 일어나면서 이 정부 쪽에서 이 코발트를 가지고 가면 이쪽 반대급부가 공급을 못하게 되고, 반대쪽에서 이 코발트 광산을 차지하면 정부가 이걸 못 갖게 되고, 이러면서 이 공급선이 굉장히 흔들려요. 그리고 이 코발트라는 게 생산되면 서로 이걸 뺏기 위해서 완력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코발트 자원 자체가 분쟁 광물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쉬쉬하면서 모른 채 할 뿐이지 NCM 배터리를 계속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분쟁을 더 가속화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코발트를 줄이자는 노력들을 전 세계 배터리 회사들이 다 합니다.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대부분의 배터리는 NCM 배터리입니다. LFP 배터리는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낮을 수 있고 공급도 더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FP 배터리를 많이들 사용하는 건데요, 저가차일수록 LFP를 사용하고 고가차일수록 NCM 배터리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LFP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용량의 배터리면 부피도 더 크고 무게도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카 같이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되는 차들은 당연히 LFP 못 쓰죠. 고급차들 배터리를 더 실어야 되는 차라면 당연히 못 씁니다. 근데 레이 같은 자동차는 뭐예요? 경차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LFP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아니 뭐 주행거리 좀 짧으면 어때? 하면서 사면 되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겨울철 주행거리. 상온 주행거리를 보면요, 레이브이는 205km의 인증을 받아놨습니다. 근데 반면에 겨울철 주행거리는 167km, 한 20% 정도 빠지는 거예요. NCM 배터리에 비해서 조금 더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면 생각보다 양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LFP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기술이 그만큼 좋아졌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차에 보면 배터리 히팅 시스템이 깡통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FP의 가장 장점이자 가장 단점은 배터리가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엔 모든 배터리가 다 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LFP 배터리는 배터리에 열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LFP 배터리가 열이 나지 않는다, 이건 단점이지만 장점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이나 이런 뜨거운 날에 이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냉각 시스템을 상대적으로 더 덜 집어넣어도 되고요. 열이 오르지 않으니까 화재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리고 내구성도 더 길기 때문에 일반 NCM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는 2배 정도를 더 쓸 수 있는 배터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만 놓고 보면 LFP 배터리가 무조건 더 좋은 거죠. 겨울철 주행거리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요. 주행거리 205km라고 하면 사실은 뭐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최소한 400km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205km라면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 회사의 별내에서 출근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회사는 논현동이거든요. 저희 회사까지 오는 거리가 35km라고 해요. 별내에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할 때 왕복 70km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는 이틀, 많게는 3일까지도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가 205km입니다. 괜찮은데? 겨울철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이라도 왕복으로 이틀 동안 충전 없이 할 수 있다. 물론 주행거리는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이 주행거리가 뭐 500km면 더 좋고 1000km면 더 좋죠. 더 좋지. 왜 뭐가 안 좋겠어. 근데 경차를 사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멀리 가고 정말 비싼 자동차,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저렴하고 정말 가벼운 자동차,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200km 정도에서 타협한 거 뭐 나쁘지 않은 타협으로 느껴집니다. 저라면 기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력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최대 출력 87마력. 이 정도면은 뭐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싶을 텐데 가솔린보다는 기본적으로 한 10마력 정도 더 높고요. 최대 토크는 15.0kgm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랑해도 됩니다. 왜냐면 아반떼 같은 경우에 최대 토크가 15.7kgm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반떼하고 최대 토크가 같은 수준이다. 게다가 무게는 훨씬 가볍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치고 나가는 느낌은 잘 나가는데? 의외인데? 이렇게 느낄 게 분명해요. 배터리 용량이 작은 자동차는 충전 속도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고속도로에서 포터들이 계속 서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포터들의 충전 속도는 50kW입니다. 50kW로 충전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걸 충전하는데 한나절이 걸리는 거예요. 배터리 용량도 작은데. 그래서 이 배터리 용량 못지않게 중요한 게 충전 속도인데, 자 보도자료를 보면 150kW급 급속 충전기를 이용해서 40분 충전했을 때 배터리 용량이 10%에서 80%가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쓰면은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충전이 된다, 이걸 알 수가 없죠. 아니 어느 정도 급인지를 써줘야지. 충전기가 150kW 급이다. 그럼 이 차는 몇 킬로와트급인데 그걸 써줘야지. 그걸 안 써주셨어요. 미루어 짐작해보면 60-70kW 정도 되는 것 같죠.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고요. 7kW급 완속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했을 때 6시간 만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100%까지 충전할 수 있다라고 써있네요. 완속 충전은 사실 충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밤에 충전하는 게 완속 충전이니까.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배터리는 32.6kWc 배터리는 미니 일렉트릭하고 비슷한 정도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35.2kWh 배터리를 가지고 200km, 그러면 충전을 조금 더 해야 된다 뿐이지 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자동차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충전기를 촘촘하게 까는 게 문제지, 충전기만 더 촘촘해진다면 사실 200km 아니라 그 이내라도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금을 보면요, 세금은 어느 정도 낼까? 경차 세금은 연간 10만원, 전기차 세금은 연간 13만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전기차 세금을 낼까 경차 세금을 낼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전기차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경차인데 경차 세금 내야지 왜 전기차 세금 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초소형 전기차 있잖아요, 경차보다도 더 작은 그런 차들도 전기차 세금 냅니다. 13만원. 다 동일하게 그렇게 내기 때문에 레이 전기차가 경차니까 경차 세금을 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전기차 세금 구조를 완전히 바꾼다고 하잖아요. 아니, 세금 구조를 바꾸는데 무게를 따진다고 합니다. 무게를 따져서 무거운 차는 세금을 더 내라. 그게 맞나? 그게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레이 EV는 그런 걱정이 없죠. 공차 중량이 1295kg. 아니, 1295kg이면 전기차 세금 구조가 갑자기 바뀌어서 무거운 차 더 내라, 이래도 나는 오히려 깎아주네,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레이를 위해서 세금 제도를 바꾸는 겁니까? 최근 들어서 테슬라 모델 Y RWD 보조금 인증 이거 자꾸만 뒤로 미뤄서 계속 안 해주고 계시던데, 아, 이거 다 레이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라이언 1병 구하기처럼 레이 2병 구하기, 이런 것도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곤란하다, 잠시 기다려달라. 사전 계약을 시작하면서 가격표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가격이 다 나왔어요. 잘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4인승 승용이라고 써있죠. 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인승이었습니다. 뒷좌석에 가운데 좌석이 있죠. 헤드레스트도 있고요. 근데 레이 전기차는 뒷좌석 가운데 사람이 못 타도록 4인승으로 바꿔놨어요. 이걸 굳이 4인승으로 바꾼다고?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총 중량은 사람이 모두 탄 상태로 한 사람당 65kg씩 더해서 5인승 차는 5명의 양을 더하고 4인승 차는 4명의 양을 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총중량에서 조금 더 낮은 숫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총중량으로 불이익 받는 게 뭐가 있길래 이걸 굳이 낮추려고 했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 레이 EV도 원래 4인승이었으니까 여전히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4인승 승용 모델 가격을 보면요, 가장 저렴한 모델은 얼마일까? 2,775만원입니다. 야, 세상에 2,775만원을 우리가 보내. 요즘 들어서 전기차 가격이 막 천장부지로 올라가잖아요. EV9이 거의 8천만원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2,700만원, 여기다 보조금을 받게 되면 괜찮은데? 그런데 여러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8인치 내비게이션 들어있고요, 10.25인치 클러스터 들어가고요, 컬럼식 기어 레버 기본이고요, 오토홀드 같은 장치도 기본입니다. 이거면 괜찮지 않나? 여기서 에어 트림은 그럼 뭐가 다르나? 이것들을 다 집어넣고 여기서부터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인조가죽 시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직물 시트가 차라리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인조가죽 시트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운전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거든요. 직물 시트에선 통풍 시트를 만들 수가 없잖아. 직물에 통풍 시트 있으면 어떻게 될까? 직물에 있는 먼지를 확 이렇게 올려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물 시트는 통풍 시트가 애초에 안 되고요, 인조가죽 시트를 넣어야 통풍 시트가 되니까 인조가죽을 기본으로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여기서부터 들어옵니다. 인조가죽 시트를 하게 되면 겨울철에 열선 없으면 탈 수가 없어요. 직물은 열선 없어도 탈 수 있는데 인조가죽은 겨울에 너무 차가우니까 여러 가지로 직물이 좋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이패스도 여기서부터 들어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있는데,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앞쪽에 차량, 보행자, 자전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알아서 멈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량, 보행자, 자전거 아니면 안 멈춘다는 거예요. 앞에 박스가 있다거나 벽이 있다거나 그럼 부딪히니까.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너무 믿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있습니다. 차로를 이탈하려고 할 때 돌아오는 거, 요거 제공되고요.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도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장자리 차선 넘어가려고 할 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앞 차선의 한 가운데를 가도록 핸들을 조금씩 조절해 준다는 거죠.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가 있습니다. 전방차가 출발하면 삥 소리 나는 거, 띠딩 전방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죠. 말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런 생각이 들고 하이빔 보조도 있습니다. 오토 하이빔을 켜게 되면 맞은편에 차가 없을 땐 하이빔 켜고 맞은편에 차가 있을 땐 알아서 숙여주는 기능. 그 외에도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해서 자동차의 뒤쪽에 레이더를 양쪽 범퍼에다 붙여놓은 기능이 있어요. 이걸 드라이브 와이즈 2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운전자 주행 보조 장치 에이다스를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거 어댑티브 크루즈 없습니다. 아니, 어댑티브 크루즈 왜 없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풀옵션으로 가도 없어요. 요건 너무 아쉽다. 이 차의 주행거리는 205km. 205km면 어디 멀리 장거리 가기는 조금 뭐하니까, 그래서 아마 짧은 거리만 가라 이런 뜻일까요? 어쨌든 어댑티브 크루즈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패키지 문제로 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댑티브 크루즈와 차선 중앙 유지 기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어댑티브 크루즈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유용한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막힐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지금 이 차는 아쉽지만 어댑티브 크루즈는 없고요. 그리고 전자장비 중에서는 몇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요. 가상 엔진 사운드라는 게 있네요. VSS라는 건데 전기차에는 다 있어요. 전기차가 워낙 소음이 없으니까 차를 타다 보면 너무 조용해요. 그냥 침묵 그 자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골목길이나 이런 데서 차가 오는데도 차가 오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를 위해서 엔진 사운드를 제공한다는 거. 그러니까 실내로 나오는 다이나믹 엔진 사운드 이런 게 아니라 실외로, 그러니까 보행자들을 위해서 소리를 내주는 장치가 VSS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옵션들이 쭉쭉쭉 있는데 이 에어로 넘어가게 되면 옵션이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스타일,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2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여기서 스타일 옵션을 꼭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스타일 옵션을 보면 프로젝션 헤드램프 들어가고 LED 주간 주행 등 들어가고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그러니까 앞뒤로 LED 램프가 들어가요. LED 보조 제동 등도 여기 들어옵니다. 하위 트림에서는 이 스타일에서 14인치 알로이 휠을 넣어서 60만원에 팔고 있고, 요거 위 트림으로 넘어가게 되면 알로이 휠이 기본으로 들어오고 스타일이 50만원이 됩니다. 일단 저는 이 휠은 무조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컴포트2에는 뒷좌석 슬라이딩이 있는데요. 뒷좌석 슬라이딩이 이게 뭐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뒷좌석에 짐을 더 많이 싣거나 뒷좌석에 승객이 여유롭게 타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뒷좌석 USB, 뒷좌석 열선 시트 이런 것들도 컴포트2에 들어오는데 컴포트2도 그렇게 꼭 필요한 옵션은 아닌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것들 다 더했을 때 3,080만원인데 3,080만원을 다 내게 되진 않겠죠. 여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서울시 기준 보조금 최대 860만원입니다. 근데 보조금에서 몇 가지가 빠져요. 혁신기술 보조금 빠지고, 그리고 주행거리 보조금에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65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650만원 정도 보조금을 받게 되면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2120만원부터, 풀옵션은 2430만원부터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네요. 2120만원? 이 정도면은 캐스퍼 가솔린을 왜 사지? 별내 주민 지금 오열하고 계세요.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뭐 주행거리 당연히 조금 아쉽다면 아쉽지만, 그런데 도심에서의 주행거리를 따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난 주로 도심을 달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주행거리 233km라고 합니다. 복합 전비 자체가 5.1km/kWh, 그러니까 어지간히 준수한 자동차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댑티브 크루즈 빠지는 게 정말 가슴 아프죠. 요즘 들어서 자동차 새로 만들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없는 차가 뭐 몇 개나 있나.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없는 게 아쉽고요. 그리고 가장 특이한 거, 현대차 특유의 V2L이 없습니다. 이 차는 이 파워트레인과 전동화 기기 전체를 보그워너에서 그대로 사왔습니다. 보그워너 시스템이라서 V2L을 미리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인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이걸 다 외주를 줬어? 배터리는 중국 CATL에서 왔잖아요. 모터, 감속기, 전동화 기술 전체를 보그워너에서 갖고 왔어요. 생산은 동이오토라는 외주사가 하는데, 그러면 말하자면 이 차는 개발을 외주 통해서 하고 부품도 외주에서 받고 조립도 외주에서 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기아는 뭐하나? 기아는 이렇게 하세요 이거만 한 거예요. 말하자면 기아가 자동 사냥 돌린 거지. 좋습니다. 아주 개발비 절감했고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세상에 뭐 그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앞으로 정말 많은 자동차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산될 겁니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물량만 주면은 생산해 주겠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회사들이 여럿 있어요. 예전에 군산 GM 공장 이거 명신이 인수했잖아요. 아니 명신이라니까, 병도 아니고. 여튼 명신이 요즘 MS 오토텍이죠. 이 MS 오토텍이 GM이 철수한 그 빈 군산 공장을 인수해서 그걸 돌리고 있는데, 군산 공장
자동차 주문만 들어오면 바로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회사예요. 기획만 잘하면 된다. 모카가 만약에 모카차를 기획해서 이걸 내놓겠다, 되는 겁니다. 안 될 건 없는 거죠. 여튼 그런 이유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자동차다 보니까 V2L은 빠집니다. V2L이 빠져서 너무 아쉬워, 이런 사람 계신가요? 아마 계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아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배터리가 지금 35kWh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갈 때 내가 차박하러 어딜 가야 될 거 아니야. 차박하러 갈 때도 빠듯해. 갈 때 빠듯한데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 그때 전기를 계속 쓴다, 그러면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기 때문에 V2L 기능이 만약에 있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V2L 그 자체보다는 V2L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묘하게 전세계 유일로 V2L 기능을 갖고 있는 자동차는 혁신기술 보조금이라고 해서 20만원씩 보조금을 더 줘요. 정부에서 20만원 주면 지자체는 거기 맞춰서 또 10만원 정도를 더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30만원 정도 되는 돈이 이 V2L을 뺨으로 해서 보조금이 줄게 된 거죠. 외장 색상은 지금 스모크 블루를 포함해서 아쿠아민트, 밀키 베이지, 오로라 블랙, 아스트로 그레이, 클리어 화이트, 이렇게 6가지 색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내는 라이트 그레이 인테리어, 블랙 인테리어, 이렇게 2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그레이가 사진에서 훨씬 더 예쁘게 보이는데요. 근데 이런 자동차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렴한 자동차의 밝은 시트는 약간 저렴해 보여요. 약간 저렴해 보여서 저렴한 차일수록 그냥 검정으로 가는 게 무난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스피커는 그런 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6개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아반떼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나름대로 전기차를 그냥 이동의 수단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목적지까지 갔을 때 풀플랫을 제공해서 거기서 쉬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공조장치로 에어컨도 틀어놓고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유틸리티 모드,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는 거죠. 아주 바람직합니다. 지금 가격표 아래쪽에 보면 지닌 액세서리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시트백 오거나이저, 앞좌석 뒤에 있는 거 뭐 이건 당연하죠. 뒷좌석에 어린이 키우기 위해서 되게 유용한 차니까 이런 것들 있으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뒷좌석 시트백 오거나이저도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 시트 뒤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고 이 트렁크를 연 상태에서 거기다 이것저것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선바이저 선글라스 케이스가 있는데 선바이저에다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울 수 있도록 만드는 거 편리할까?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네요. 비상용 완속 충전 케이블, 이거 공짜로 좀 주지. 현대기아는 이거 안 주죠. 좀 섭섭합니다. 사이드 타프, 요거는 레이의 그 특징을 잘 살린 제품인 것 같아요. 타프라는 게 뭐예요? 이 캠핑 같은 거 갔을 때 그늘 같은 거 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레이는 특징이 옆문을 완전히 오픈할 수 있어요. 완전히 오픈해서 이 B필러가 없이 조수석 앞쪽 문은 이렇게 열리고 뒤쪽은 슬라이딩으로 이만큼 열리니까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앞에다가 이렇게 간단한 캠핑 의자 같은 거 놓으면 그런 대로 꽤 괜찮은 차크닉 같은 거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드 프로젝터 스크린, 이것도 묘하네. 이것도 묘한 게 뒷좌석에 앉았을 때 프로젝터 스크린에다가 쏴서 영화 같은 거를 차 안에서 볼 수도 있고 차 밖에서 이렇게 앉아서 볼 수도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재밌는데? 자, 그리고 멀티 커튼 있습니다. 전측 후면에 다 커튼을 붙여요. 차 전체 유리를 다 막겠다는 얘기죠. 약간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차박하려면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수석 테이블, 이건 괜찮아 보입니다. 조수석에 테이블 있으면 좋죠. 여기 이만큼 비어 있는데 여기다 뭐 물건 같은 거 놓고 음식 먹고 이런 거 좋아 보여요. 아래쪽에 있는 건 일반 가솔린 모델과 같은 것들이긴 한데요. 밑에 에어매트 같은 거, 차를 완전히 풀플랫을 만들고 에어매트에서 거기서 누워서 잘 수 있다, 이런 것도 좋아 보입니다. 여튼 차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진윈 액세서리도 굉장히 진정성 있고 말 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경차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구석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라면 일단 구입을 해서 한번 어떤 차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부족한 건 없는지, 그리고 좋은 점은 뭐가 있는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사야 되겠네. 그죠? 바로 진행시켜!